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K리치 위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모 에디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 시장부터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도 성장리츠 시장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1월 중순에서 말 사이부터 지금 3월 말까지 거의 9주 연속으로 주간 단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제가 이거를 약간 그때부터 이제 3월 24일 기준으로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계산을 해봤는데, 네. 거의 18개 성장리츠 평균이 8.8% 정도 하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가 한 2% 정도 하락했던 거를 생각하면은 거의 뭐 그 기간에 1월 중순에서 말부터 3월 24일 한 2달간 거의 많은 주가가 빠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매일 이렇게 주가를 보지는 않지만 네. 지금 뭐 6천원을 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제 그렇죠.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그동안 견고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네. 유증 이슈도 있지만 네, 네. 예, 주가 이제 5천원대로 이제 내려와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제 뭐 코스피나 아니면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뭐 결코 분위기가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이제 주간 단위로 조금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가는 반면에 성장리츠는 거의 9주 연속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낙폭도 되게 크고, 뭐 지난주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베이비 스텝 연준에서 결정했었고, 이런 관련된 이슈에서는 나름 그래도 코스피나 뭐 이런 쪽에서는 좋게 해석하는 신호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성장리츠 쪽으로까지는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네. 안 좋은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별 리츠 얘기 잠깐 해보죠. 이 삼성 FN 리츠 지난주에 수요 예측 있었죠? 네. 경쟁률이 이제 보니까 24.88대 1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쟁률을? 뭐 딱 짧게 얘기하면 잘 안 됐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공시 나기 전에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취재를 했을 때는 하나리츠보다 이제 경쟁률은 높지만 의무 확약 뭐 이런 매실면에서는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그 수준인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보면은 배정 물량에서 한 80% 정도만 기관들한테 배정을 했고 20%는 뭐 추가 청약을 한다고는 하는데, 일단 기관들이 뭐 80% 정도 물량에만 찼다고 보시면 돼요. 심플하게 보면 20%는 네. 뭐 실권이 난 거나 크게 다르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뭐 납입 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제 삼성에서 배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네. 이게 보면 이게 희한하게 하나리츠랑 비슷하지 않고 작년에 10월, 9월에 공모했던 그 KB스타리츠랑 네네. 거의 비슷해요. KB스타리츠가 이제 경쟁률이 26대 1인가 그 정도였고, 여기 의무 확약이 한 7%대 후반이었는데, 네네네. 그때는 거의 KB 같은 경우는 1000억 가운데 500억을 실권으로 KB증권에 인수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약간 보면은 그 비중은 훨씬 낮긴 한데 수치가 되게 공교롭게 비슷해서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어쨌든 잘 됐다고 볼 수 없죠. 이건 완전히. 그 비슷한 부분이 그냥 우연히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제 우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자산 면면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예, 거기는 다 해외 쪽에 이제 네. 벨기에와 영국, 런던에 있는 기초 자산인 거고. 네. 네.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 비슷한데 뭐 이거를 뭐 인과관계는 당연히 아닐 테고. 네네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좀 주목해서 뭐 일반 청약이라던가 일반 청약 KB 같은 경우는 거의 2대1 간신히 넘어가지고 네네네. 실권이 안 났는데 하나리츠는 또 낮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 생각엔 별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 전혀 없어요. 근데 네. 숫자상으로 네. 보여지는 게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오늘 이제 27, 28일 날 이제 그 일반 공모잖아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하나리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2대1로 예상했다가 네. 사실은 이제 그거에 못 미쳤는데, 뭐 사실 저희가 미달될 거라 예상하기는 좀 그러니까 네. 어쨌든 어려운 분위기지만 2대1 정도면 선방하지 않겠냐 했는데 결국 네. 그건 못 미쳤어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삼성 FN리츠는 어떻게 보세요? 더 어려운 부분인데 네, 네. 분명히 안 좋은 건 분명해요. 근데 뭐 일단은 뭐 저는 뭐 많이 언급했지만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렵다 뿐이지 만약에 삼성이라는 그것만 빼고 보면은 네. 하나리츠의 결과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삼성에서 하나리츠 사례를 보고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측면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쉽지 않은 건 분명하죠. 분위기가 지금 기상장 리츠도 그렇고 하나 리츠도 그렇고 뭐 하나 뭐 좋다고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없으니까. 몇 대 몇인지 물었는데 되게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네요. 몇 대 몇 정도 생각하세요? 이거 뭐 아니 뭐 일단 한번 보죠. 이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시장 총 합치면은 네. 뭐 예상의 영역이니까 저는 2대 1은 넘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은 이게 네. 그 2018년이죠. 그때 네. 이제 신한 알파리츠가 상장할 때 물론 그 직전에 이리치 코크랩이 있었지만 이리치 코크랩이 되게 부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한 알파리츠가 상장을 하면서 되게 긴장도 했었고 네. 그때 아마 사실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과는 달랐죠. 뭐 네. 금리도 지금과는 다르고 완전 달랐지만 하지만 이제 그때 신한 알파리츠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네. 또 뭐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퇴직 임원들까지 찾아가서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삼성도 뭐 이런 유사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테일이 크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신한 알파리츠가 4대 1이었거든요. 저는 그때보다 시장 더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3대 1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뭐 이거 그냥 걸려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고 네, 이 알겠습니다. 뭐 한번 이게 궁금해서 저도 이 네. 시장 상황 속에서도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또 그 리테일망의 어떤 위력이 얼마 정도로 이제 유력을 발휘할지 궁금해서 한번 예측을 해본 거고요. 네. 다음 주 보면 알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KB스타리츠 관련 소식이 있네요. 지금 유럽이 너무 안 좋은데 네. 그래서 KB스타리츠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도 네, 이제 네. 몇 번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뭐 KB스타리츠뿐만 아니라 이제 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도 최근에 캐시트랩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11월에 이제 KB 스타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영국 자산 중에 하나가 현금 유보 이벤트라고 그 LTV가 60%를 넘어가면 65%를 넘어가면서 네. 이게 트리거가 발동이 된 건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도 KB 스타리츠는 한 번 더 감정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게 65% 넘어가는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으면은 예비비를 통해서 그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겠다라는 네. 계획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사안인데 네. 그거를 이번 감정 평가 끝나고 나서 바로 4월에 이제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을 공시를 했던 거죠, KB 스타리츠. 그래서 하게 되면은 60% 미만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뭐 올해랑 내년까지 갔을 때 또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사실은 네. 이제 뭐 예상을 하기 좀 힘든데 아무튼 이제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이벤트는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한투증권에서 이제 SK리츠 결국 뭔가 이제 긍정적인 그런 어떤 네. 변화요. 이제 리포트 나온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목표가는 제가 알기로는 뭐 높이진 않았는데 뭐 떨어뜨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쨌든 작년에 그 종로타워 편입하면서 이게 뭐 대부분 종로타워 같은 경우는 부채로 조달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종로타워 자체가 캡레이트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비용 부담이 되게 컸는데 그게 이제 재무실적에 반영이 돼서 순이익이랑 이제 그런 부분이 단기 순이익이 거의 직전 분기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떨어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있긴 한데 이거를 SK리츠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전입해가지고 뭐 그 종로타워 관련한 이자 비용 증가분을 약간 상세해가지고 네. 배당금을 맞춘다는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 목표 제시했던 그 배당 수익률을 맞추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런 뭐 배당 의지는 명확하다라는 내용을 공표를 했던 거죠. 아마 SK리츠가 아마 조만간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 주유소 예전에 저희 많이 썼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 SK 에너지랑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이 아까 이제 KB 스타리츠 이야기 잠깐 나왔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 이제 싱글 테넌트였죠. 맞죠? 예, 거기 자산 이제 삼성전자 유럽 본사. 벨기에 것도 그렇지 않나요? 아 거기는 아마 네. 그 정부 기관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 사실 이제 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그 우리나라 투자자의 선호한 자산 중에 싱글 테넌트 장기 임차 자산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이 뭐 한국 리츠 중에서는 이제 그런 자산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작년에 이제 이지스에서 이렇게 크레딧 스위스 본사를 가지고 상장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상장을 하려는 쪽에서는 그때 저희는 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싱글 테넌트 장기 임차가 이제 투자하기에는 되게 뭐 많은 변수를 보지 않아도 편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또 리스크가 되게 크거든요. 그 임차인이 나갔을 때 리스크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싱글 테넌트 장기 임차 자산 중에 보면은 은행들이 이렇게 이제 임차하고 있는 게 많아요. 아무래도 이 은행들이 규모도 크고 이런 신용도가 높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은행들이 쓰는 건물이랑 우리가 선호하는 싱글 테넌트 장기 임차 자산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기관 투자자에 투자했던 그런 싱글 테넌트 장기 임차들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제 삼성 SRA가 투자를 했던 지코프라는 이제 해외 부동산 펀드로 투자를 했던 이제 미국의 BMO 해리스 은행 본사 시카고에 있죠. 이거는 이미 뭐 손절을 했습니다. 이제 BMO 해리스 은행 나가면서.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지역에 그런 자산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보면 이제 코메르츠 방크라고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사 있거든요. 이것도 싱글 테넌트인데 사실은 이제 올해 만기가 돌아왔는데 매각이 힘들어졌고 이제 리파이낸싱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C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질까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어쨌든 이제 해외에서 볼 때는 이런 금융기관들이 장기 임차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은 항상 이렇게 구조조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CS라든지 뭐 도이치방크까지 얘기 나오는데 어떤 지금의 어떤 금융 상황이나 어떤 경제 상황은 어떤 이제 뭔가 예상한 일만 일어날 거다 이렇게 장담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다음 주 일어나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투자를 할 때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리스크가 아니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하나 얘기해드리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싱가포르 리츠 플랫폼을 인수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어쨌든 투자 입장에 좀 참고할 만한 게 뭐 지난주에 저희도 좀 긍정적인 측면도 이제 보도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운용사가 이제 해외 플랫폼을 인수해가지고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잔존 가치가 있는 플랫폼을 인수하느냐 그 플랫폼의 어떤 자산 가치가 사는 가격이 그 부합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사실 좀 우려는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미국에 있는 오피스 12개를 가지고 이제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오피스가 실은 지금 이제 지분을 매각하는 이유도 어찌 보면 투자자를 받는 이유도 이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자산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이 이제 메뉴라이프 US 리츠 이제 미래에셋이 인수하는 그 리츠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이제 LA에 있는 피게로아 빌딩인데 이 오피스 빌딩입니다. 이게 오피스 빌딩인데 LA 다운타운에 있어요. 근데 지금 LA 다운타운 공실률은 거의 뭐 25% 육박하고 출근은 더 안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브루필드가 사실 전통적으로 LA 다운타운 오피스 시장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했던 투자자인데 최근에 이제 채무 불이행을 하면서 이제 약간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미국 오피스 시장이 만만치 않다 이런 걸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사실 미국 오피스 리츠는 되게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래에셋이 이 플랫폼을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인수했을 때 어떤 포트폴리오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평가할지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슈가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리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감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K리츠 위클리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